차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듯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 시세가 다시 오른 만큼 많은 분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아예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등장했을 땐 가치가 아예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측면에서 비정형적인 가치는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수리적으로 전혀 파악이 안 되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고 가상 자산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분이라면 가상화폐 투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막 거품이 많고 시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가치가 계속 올라갈 여지는 없지는 않다고 봐요. 코인은 단호하게 말해서 현대 법정 화폐는 절대 아니고 앞으로도 화폐가 될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대한 자산으로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면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상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상화폐가 투자시장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단 화폐는 아닙니다. 괜히 가상화폐니 암호화폐니 화폐라는 용어가 붙어서 사람들에게 혼동을 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불 당시 비트코인을 받는 가게들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게 현대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게 아니냐 많이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화폐를 단순히 교환 수단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생각입니다. 하지만 상품권, 교환권, 카지노 코인, 게임머니 등을 화폐라고 말하지 않듯 단순히 교환 수단이 된다고 해서 화폐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화폐란 무엇일까요? 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될 수 없다고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어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등장했고 변화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법정화폐의 등장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적인 화폐는 금태양권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금속 화폐는 들고 다니기가 매우 불편하고 당대에는 치안 상태도 위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세공업자의 금고 안에 금을 보관하길 원했고 대신 금세공업자는 종이를 통해 금을 맡겼다는 증서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서 금세공업자는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합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한꺼번에 금화를 찾아올 일도 없으니 다른 누군가에게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금화를 대출해주는 이자 사업을 벌이게 됩니다. 즉 금세공업은 은행업으로 진화하게 된 거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은 많았기에 금세공업자의 이자 장사는 매우 잘 되었습니다. 금세공업자는 여기에 욕심이 나서 자신이 보유한 금 이상으로 태환권을 꽁으로 발행해 대출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금세공업자 외에는 아무도 금세공업자의 금고에 금이 얼마나 있는 건지 몰랐기 때문에 의외로 꽁 태환권을 통한 거래는 잘 돌아갔습니다. 이런 사기 태환권이 현대 화폐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화폐의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화폐는 사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정부와 국제기구가 이를 제도화하면서 사기가 아닌 사회적 약속이자 신용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화폐는 금으로 돌려주어야 할 정부의 빚 채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대 화폐는 금을 기반으로 꽁으로 화폐 신용을 창출해내었지만 현대 화폐는 스토리상으로는 빚은 빚이긴 한데 사실상 갚아야 할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잘 작동하는 걸까요? 갚아야 할 게 안 보이는 빚은 현대 화폐의 기원은 브레튼 우주 체제의 붕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브레튼 우주 체제는 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세계의 모든 통화가 연결된 근본위 제도입니다. 세계의 경제 지도자들이 1944년 전쟁으로 어그러진 자유무역을 되살리기 위해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주에 모입니다. 무역은 국가 간 결합을 증대시켜 전쟁을 방지하는데 이것은 유사시대 이래로 나타난 인류의 과학입니다. 대공황 이후 열강들이 블록 경제로 인해 서로가 교역을 축소했던 것도 전쟁의 한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대 미국은 양대 세계대전 동안 전쟁 물자들을 팔면서 세계의 모든 금의 70%를 가지게 되었으며 세계 전체 GDP 생산량의 50%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만이 금을 통한 신뢰, 신용을 가지기에 유리한 상황이었고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가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브레튼 우주에서 금 35온스와 미국 달러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세계 다른 모든 통화들은 달러의 고정 환율도 연결된 체제를 설계하였습니다. 고정 환율로 묶어둔 것은 국가들이 자국의 수출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자꾸 환율을 낮추다 보면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한 거죠. 건강한 세계 무역 체제를 통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달러 중심의 체계를 뒷받침해줄 기구로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이 설립된 것입니다.
세계의 무역이 잘 진행되려면 일단 기준화폐인 달러가 많이 유통되어야 했습니다. 교환수단이 있어야 시장도 발달하니까요. 국제부흥개발은행은 서구 세계를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명분으로 막대한 양의 달러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난으로 공산혁명의 위험에 처하던 서구 세계가 시장의 붕괴는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달러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 IMF를 설치하게 됩니다. 미국은 국제통화기금을 통해서 고의적으로 환율 조작을 한 나라가 있는지 감시시키는 한편 이런 달러 중심의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환도 사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만큼 정부가 냅두면 상황에 따라 자국 화폐의 가격이 시시각각 변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브레튼 우주 체제로 인위적으로 외환의 교환 비율을 맞추려면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넣고 빼가며 이리저리 수급 조절을 해야 하는 겁니다. 수입과 수출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외화가 고갈되면 통화 가치를 보존하지 못해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997년 이전까지 고정 환율제 비슷하게 실시하던 우리나라도 외환위기가 발생해 달러가 고갈되자 1997년 12월 변동 환율제로 급격히 전환하였는데 이때 원달러 환율이 2,000원 이상까지 붕괴된 것도 외환이 고갈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때 산소 같은 자금을 공급해주는 것이 바로 IMF의 역할이었습니다.